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적폐 수사를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엇갈린 입장 표명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서울시의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화를 둘러싼 논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네, 오늘은 이상의 산문에서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오늘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회의 답, 정, 너.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12월 7일) 목요일입니다. 자유한국당 패싱, 조선일보 패싱. 해방 이후, 아니 단군 이래 단 한 번도 역사의 중심에서 비켜선 적이 없던 자들이 겪는 전대미문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촛불 이후의 국민들이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상처난 마음을 보듬고 반듯한 나라로 가기 위한 진정성 있는 대통령직 수행으로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고 봅니다만, 이 높은 지지율 한 축에는 나쁜 야당, 나쁜 언론의 공세도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야당, 나쁜 언론 심판 정서가 문 대통령 지지로 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쁜 야당, 나쁜 언론이 국민 불신을 극복하는 길은 무슨 의도이건 간에 당분간 닥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숙하는 몸짓이라도 보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선진 정치를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그렇게 실천할 의지도 없는 야당은 아마 내년에도 열심히 나라를 들어먹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지방선거에서의 참담한 패배만이 그들을 바꿀 것이라 믿습니다. 이럴 때 여당은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넙죽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당이 나쁜 야당을 닮아가는 순간 적폐로 싸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천 갈등은 가장 큰 함정,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김용민 브리핑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촛불 시민의 뜻을 계승하는 정당의 노선 경쟁에는 눈을 감겠습니다. 다만 힘은 약화됐지만 여전히 금권을 쥐고 있는 나쁜 야당, 나쁜 신문에 대해서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 감시 비판하겠습니다. 아직 촛불혁명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실까요? 지난 일요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 선창 1호가 전복돼 15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선창 1호를 들이받아 15명의 목숨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급유선의 선장과 갑판원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다, 이렇게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민의당 평화개혁연대가 주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평화개혁연대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모임인데요. 당원들은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향해 안철수 내려와라, 꺼져, 적폐 세력, 이렇게 고함을 치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기자들에게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이 민주정당이 아니겠나, 전국선거를 위해서는 3자 구도로 가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순실 조카인 장시호 씨는 수사 과정에서 국정농단 전말을 상세히 진술해 이른바 특검 도우미로 평가받아 왔는데요. 법원이 장시호 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1년 6개월보다 높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시호 씨가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조했지만 범행의 이득을 가장 많이 본 것은 장시호 씨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검찰의 세 번째 소환 통고 끝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청 포토라인에서 최경환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기자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먼저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열을 주게 그래서 동의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검찰 수사의 성취를 인해서 저의 억울함을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속해서 소개해드렸던 아름다운 재단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은 내년 1월까지 진행됩니다. 캠페인은 종료되지만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한 사업은 계속됩니다. 어쩌다 슈퍼맨에 참여하지 못한 청취자분들 계시다면 뒤늦게라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오빠, 정말? 진짜? 드디어? 벤지 천지개벽 업데이트. 월드 서버 오픈. 27개 반지의 주인이여, 최강 대 최강. 하늘이 열린다. 천지개벽 벤지. 지금 다운로드.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2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2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김프로의 어제 진단, 여러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실 사전에 어떤 그런 의견 조율을 마친 다음 문무일 총장이 연말 적폐 수사 종결, 이 발언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한겨레는 정면으로 반박하는, 물론 김프로 말을 반박했다기보다는 윤석열도 모르게 문무일이 연말 정리, 이런 발언을 했다고 이야기하네요.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내용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으니까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상황을 제가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입장이 슬쩍 바뀐 거 아닌가요? 아니, 정확하게 할 건 해야 되니까 제가 틀린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죠. 근데 일반적이라면 검찰총장이 기자들을 상대로 메시지를 내놓는데 그게
지금 특수수사를 직접적으로 관여해가지고 할 수 있는 중수부가 없어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직속으로 자기가 수사를 지휘하는 거는 아니란 말이죠. 예. 그래서 특수수사를 가장 크게 하는 것이 이제 중앙지검인데 지금 한참 적폐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앙지검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거기하고 뭔가 입장 조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메시지를 내놨다는 거는 사실 자연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지금은 뭐 현장에서 기민하게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한겨레가 내부 상황을 지금 뭐 기자들을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저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고요. 그거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내기 전에 다 조율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라고 조율이 없었다 하더라도 매일같이 이제 진척되는 상황을 검찰총장이 보고를 받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정도 되면 마무리할 거나 할 수 있겠다라는 본인의 아마 계산이 있었을 거고요.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는 않았을 텐데 그게 뭐 검찰 내부의 갈등으로 막 비화되는 거는 글쎄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는 같은데 그건 조금 더 지켜보면 아마 명확하게 나올 것 같고요. 본인의 과실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군요. 아니 뭐 제가 현장에 있지 인정할 않으니까 건 인정해야지 이 사람아.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거는 뭐 상황을 한번 보죠. 네, 일단 머리를 받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농담이고 아니 뭐 사실 김 프로의 말씀이 저는 큰 틀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 지검장이 뭐 반발을 한다든지 뭐 혹은 그런 구체적인 서로 간의 어떤 소통이 없었다 하더라도 우무일 총장의 저런 뭐 발언 자체는 검찰 수사에 상당한 신중성 이걸 역설했다는 점에서 뭐 그대로 실천 안 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런데 말이죠. 검찰은 그러한데 청와대는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네요. 그렇죠. 지금 연내에 적폐수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민생수사에 전념하겠다라는 거를 저는 어저께 해석하기를 너무 많은 인력들이 지금 다 붙어 있으니까 정리할 건을 빨리 정리하고 더 사이즈가 큰 수사를 위해서 전열을 좀 정비하겠다는 뜻인 것 같다라고 이제 심적으로 좀 읽었는데 청와대는 적폐수사라는 거에 정해져 있는 기간이 어디 있느냐. 그건 그렇게 될 수는 없다라고 이제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내용이 지금 JTBC에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청와대가 예전만큼 검찰에게 보고를 확실히 못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민정수석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법무부, 검찰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올라오는 보고를 굉장히 기민하게 다 받았기 때문에 현재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사가 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의 내용을 시간차는 조금 있다 하더라도 검찰로부터 굉장히 상세하게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수사를 어떻게 종결해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라 하는 것도 아예 다 지정을 해주고 그렇게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민정수석을 통해서 하던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야 되죠. 검찰 내부의 조율은 뭐 있다 하더라도 이게 청와대까지 조율이 되고 뭐 총장이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뭐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루 만에 그냥 반박하는 입장을 밝힌 거니까 옛날만큼 그렇게 검찰한테 보고를 기민하게 못 받고 있는 거는 확실하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두 번째로는 청와대가 검찰을 조율할 방법이 옛날만큼 잘 없는 모양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전 같으면 지금처럼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발언이나 메시지가 검찰에서 나갔다고 가정을 해보면 바로 뭐 민정수석 통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라면서 화들짝 뛰어가지고 이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해. 라고 지시를 했을 텐데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즉각적인 의견 전달, 하명 이런 게 쉽지 않은 모양이다 라는 반증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는 것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형태로 해서 여론을 통해서 검찰을 압박하는 모양새니까 이게 만약에
직접적이고 더 빠른 루트가 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기가 모양이 빠져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인 걸로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바람직한 겁니다. 여태까지 계속 얘기해왔듯이 청와대가 검찰의 개별 수사에 일일이 방향을 정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근절되어야 마땅한 것인데 지금까지는 그냥 암묵적으로 관행에 따라서 그렇게 안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니까 이게 청와대가 이건 아니지 않나 하더라도 검찰한테 직접적으로 윽박지르거나 뭘 지시하거나 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큰 틀에서 가는 방향은 맞는데 이게 적폐 수사라는 것을 두고 청와대가 다른 뜻, 다른 의견, 걱정, 우려 이런 걸 가지고 있어도 검찰을 직접적으로 푸시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뒤집어서 보면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를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 되는 거니까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행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언론들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지가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이기는 한 것 같아요. 수사 외압을 가했다 이렇게 또 말아버리겠죠. 그런 데들이 이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가이드라인이 아니냐, 명백하게 검찰한테 이렇게 하라고 지금 지시를 하는 거 아니냐, 라면서 이제 들이대고 비판을 하는 곳이 이제 생길 수도 있을 텐데, 하명을 밥 먹듯이 하고, 하명이라 그러면 말이 좋아 하명이지 거의 청부수사거든요.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시켰잖아요. 결국에는 나중에 다 무죄를 받았지만 어떻게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보상은 아주 절차에 따라서 박하게 받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본인의 인생이 거의 그냥 구겨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청부 수사를 지시하고 또 죄가 있어가지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의 거는 말도 안 되게 풀어주고 대표적인 게 이제 정윤의 문건 사건 같은 거거든요. 정당하게 그냥 지시를 받아가지고 일을 했던 공무원들은 잘려나가거나 아니면 회유를 받다가 자살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고 정작 말도 안 되게 국정을 농단했던 사람들한테는 다 면죄부 주고 그거를 파헤치려고 조사받아가지고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자르고 하는 형태로 검찰이 괴롭혔단 말이죠. 예. 그렇게 했던 것이 가이드라인이고 그렇게 했던 것이 하명이지 지금처럼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이거는 바람직한 거 아닌 거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내놓는 것이 가이드라인이다 라면서 비판을 하면 이거는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고 객관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말은 틀린 거는 아닌데 선호와 경중을 따진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또 정색하고 나서 가지고 청와대가 부당하게 가이드라인을 내려서 검찰을 몰고 가려 한다는 등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곳이 있다면 그 언론이 바라는 것은 적폐 수사가 망가지는 것이다 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청와대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적폐 수사는 기간을 특정해서 그때까지만 한다. 이 같은 문무일 총장의 발언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그리고 더 지켜보는 일밖에는 없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를 계속해라 라고 더 지시를 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이거를 빌미로 문제 삼아가지고 터져나오면 청와대가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검찰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게 언론이나 통해가지고 어디서 이걸 터져나오는 순간 적폐 수사 자체가 굉장한 난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막 하지는 못할 거예요. 드러나는 방식으로는. 왜냐하면 분명히 엑스맨이 어딘가는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메시지가 전달됐고 청와대와 검찰에서 그것 때문에 약간 분란이 일고 있다. 이런 이제 움직임이 감지되는 순간 바로 하여튼 일부 언론들을 통해 가지고 그게 나올 거기 때문에 청와대는 심중할 거고 지금은 일단 적폐 수사라는 것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막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데드라인이 있을 수가 있겠냐. 그냥 나오는 대로 해야 되는 만큼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청와대와 검찰에서 얘기하는 거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말도 당연히 맞죠.
적폐 수사는 요때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수사하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우선순위에 뒤에 있는 것들은 그냥 사건을 다루지 않게 될 테니까 그거는 적폐 수사를 제대로 하는 거에 있어서는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테고 또 검찰 입장에서 보면 한정된 2,000명이라는 검사 숫자 그리고 또 그 검사들을 보좌한다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같이 조력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관들이 숫자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거를 어떤 비중으로 수사할 거냐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고 또 기간도 정해놓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실무적으로 그냥 세워라 내워라 계속 이 수사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실무적으로 보자 그러면 검찰 말이 또 틀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닐 것이나 연내에 이걸 끝내겠다라고 마치 이것이 청와대도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면 오히려 이게 시간도 특정하고 기간도 특정하고 뭐 우선순위를 위에다가 올리면 지금 공격할 수 있는 야당 것만 위에다 올려가지고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일부 정치적인 공세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입장을 내야 된다라고 아마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돌아가는 상황을 먼저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또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물어뜯는 언론들이 이제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뭐 청와대에서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고 뭐 검찰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애 양쪽에 엇박자가 나고 있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수사를 사용하면서 그냥 생중계하듯이 이쪽 저쪽 싸움 붙이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언론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휘말리지 않도록 좀 예의주시하면서 며칠간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다스베이다 녹화를 했는데 문무일 총장의 발언 연말 안으로 수사를 완료한다. 이 발언에 대해서 김어준 총수가 상당히 많은 의미를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적폐 청산 수사를 방해하는 세력들, 그 코어에 해당하는 사람들로부터 문무일 총장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따라서 그의 그 말은 결국 그 세력에 휘둘리고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단적 증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장시호가 원래는 1년 4개월인가요? 그 정도의 형을 구형받았는데 법원이 2년 4개월로 1년을 더 더해서 이거는 결국 검찰에 적폐 청산 수사 협조를 하면 좆된다. 그러니까 더 큰 벌을 받는다라는 신호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법원 내부에 적폐 청산 반대 세력들이 크게 준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하고요. 근데 문무일 총장이 휘둘리고 있다고 보는 것은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오는 경우는 왕왕 있기는 합니다. 근데 시그널 자체는 어쨌든 장시호 씨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조력을 했기 때문에 구형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것에 대해서 그런 시그널을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이제 검찰에 조력을 했던 사람들이 이게 검찰이 그냥 구형을 적게 해준다고 내가 그만큼만 형을 받는 거는 아니겠구나. 그러면 이거 큰일 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분명 할 거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플리바게닝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받고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기 죄값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에 굉장한 관심이 있을 텐데 이런 선례가 나오게 되면 이거 괜히 해봐야 차라리 없다고 부인하는 게 훨씬 나에게 낫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 분명히 맞고 그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은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검찰총장이 특정 세력들 때문에 정리하자라는 거에 오케이를 해가지고 나온 것일지 아니면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냥 그렇게 입장 발표를 한 것인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놓고 보기에는 아직 판단하기 좀 이르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문무일에게 진심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김어준한테 지금 대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대든다고 그 사람이 신경 쓰지는 않겠지만. 야, 네가 뭔데 대드냐? 김어준한테. 대들 수도 있지. 그 사람이 뭔데? 털 좀 깎으라 그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민들은 이 적폐청산 수사가 큰 그 난기류를 만난 거 아닌가 노심초사합니다. 그럼요. 어제도 분명히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적폐청산의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 기득권을 누려왔던 사람들 중에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냥 적당한 선에서 덮고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파헤쳐야 되겠다라고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소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방해하려 치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방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은근히 부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거를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우려스럽고 걱정되고 노심초사하는 것도 맞고 쉬운 작업이 아닌 것도 분명히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찰에서 뭔가 입장을 내고 하는 거의 특성을 또 가만히 살펴보면 이명박 수사가 또 굉장히 많잖아요. 해야 될 수사들이. 예. 다스베이더에서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는 그런 사이즈가 굉장히 큰 자원외교라든지 농협비리라든지 이런 걸로 치면 사실 달라붙어가지고 수사해야 될 특수수사 큰 사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적폐청산이라는 큰 바운더리 이름 안에는 붙어 있지만 검찰이 얘기하는 적폐청산 수사는 박근혜 정권의 비리에 집중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적폐고 저것도 적폐고 다 적폐이기는 한데 지금 검찰이 얘기하는 적폐수사의 마무리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이 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러면 너무 섣불리 걱정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MB의 사이즈 큰 수사들을 그럼 어떻게 수사할 거냐. 기술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물론 어려운 건 맞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문무일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청와대까지 몰아치는 세력들이 있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을 돌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하여튼 지켜보는 게 맞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도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 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팟캐스트 청취자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라온 미궁 대장사랑에서 너를 위한 헌정 유산균, 나를 위한 적중 유산균, 미궁 유산균 사랑 4종을 출시합니다. 그동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막 섭취하던 유산균 시대와의 종말을 선언하세요. 골라먹는 유산균 사랑 4종 출시 기념으로 2종류를 구매하셔도 반값만 받는 골라골라 50% 할인 이벤트 12월까지 신청하세요. 미궁 유산균 사랑.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문제는 보기 가운데 5.17 비상계엄 때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 고르는 거였죠. 정답은 가수 이은하 씨인데요. 당첨자에게는 도서출판 통나무에서 협찬하는 김미루의 어드벤처 선물해드립니다. 도울 김용옥 선생의 딸 김미루 작가의 신간 김미루의 어드벤처는 사막을 모험했던 김미루 작가의 경험을 글과 그림으로 풀어냈습니다. 다른 당첨자에게는 이동환 작가의 장편소설 아담의 눈물 보내드립니다. 죽은 아내로부터 편지가 도착했고 그녀가 답장을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편소설 아담의 눈물에서 주인공의 선택 직접 확인해보세요. 다른 당첨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선물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술친굼을 검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꾸러미 상품 선물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 입력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선물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 찾아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또 다른 한 분에게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리고 있죠.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에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 찾아주세요. 정답자 2017 새날은 온다님, 국민을 괴롭히는 자유한국당은 밤차를 태워 보내고 싶습니다. 안전 매뉴얼님, 구한 말부터 내려온 적폐를 어찌하오리까. 문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께는 별을 따다 구운가지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선물해드립니다. 주문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어제 끝말잇기 시작 글자 기절초풍의 풍이었는데요. 당첨자 하이텍구미님, 끝말잇기 풍비박산. 자유한국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풍비박산 날 것입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어제 녹음할 때만 해도 예산안이 통과되느냐 마느냐 이걸 놓고 일단 통과되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긴 했습니다만은 여러 난관 지랄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네, 기쁩니다. 그리고 실제로 투표된 표수를 보면 자유한국당이 퇴장을 안 했으면 반대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래서 더 깨소금입니다. 네, 모처럼 자유한국당이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했다는 소리도 들리고요. 이거 그래요. 참 약장 밑에 명졸이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정우택 원내대표께도 네, 진심으로 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아주 생쇼를 즐겁고 고맙게 봤습니다. 진짜로요. 그래요. 그런 쇼도 없는 것 같아요. 국회 방송에서 쇼까지 하니까 이거는 국회 방송에 본래 허가된 장르를 이탈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예.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박원순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을 전면 정규직화하려고 하는 중인데요, 지금. 예. 여기에 대해서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좀 슬픈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무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정규직이긴 하지만 통상 2년에 한 번씩 혹은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준정규직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무기직으로 가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계약 기간이 없기 때문에 직업 안정성은 있는데요. 예. 이 무기계약직들은 여전히 처우가 비정규직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처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분들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쯤 된다는 뜻으로 준규직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문제가 여러 파생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여론화가 된 건 작년 5월에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에서 비롯이 된 겁니다. 예. 이 사건 파장이 커지면서 서울시가 안전업무직을 신설을 했죠.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을 하는데 이 직접 고용 형태가 바로 준규직, 무기계약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고용은 됐는데 노동자들의 처우는 여전히 정규직에 비해서 엄청나게 열악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원순 시장이 7월에요. 노동존중 특별시 2단계 발전계획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을 전면적으로 다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리고 때마침 문재인 정부도 역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무기계약직, 중규직, 처우가 열악했던 노동자들에게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기회가 주어지는 듯 했습니다. 지금도 그 과정이 진행 중이고요. 근데 문제는 서울시하고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대 분위기가 확산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획일적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공공기관 연대 모임이라는 모임이 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5일에 시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단체 주장이 이렇습니다. 보통 공공부문 혹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입사 준비에 수년씩 투자를 하는데 이런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정규직 혹은 중규직 이런 사람들을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이건 오히려 기존의 정규직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 단체의 주장은 단체가 만든 포스터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포스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공명정대한 공개채용 제도를 부정하는 특혜성 정규직화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규직화 정책인가요? 기준 없는 무분별한 그들만의 정규직화는 취업을 준비하는 수많은 청년들을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치적 쌓기를 위한 선심성 특혜성 정규직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더 많이 준비하고 노력한 청년들에게 정규직 일자리가 돌아가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일정만 채우려는 서울시의 무책임한 정규직 전환은 이제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혜성 정규직화 반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포스터에 이름을 올린 단체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 실천노조, 서울교통공사 합리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연대모임, 세종문화회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혁신모임, 서울교육청 일반직 공무원노조, 충남교육청 공무원노조 이렇게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 포스터를 읽고 참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중대한 책무인 담대한 연대를 포기하자고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의 모든 노동자들과 단호하게 연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 실천노조, 서울교통공사 합리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연대모임, 세종문화회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혁신모임, 서울교육청 일반직 공무원노조, 충남교육청 공무원노조. 저는 이분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연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이름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분들을 더 이상 동지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우선 이분들 주장 중에 중요한 전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명정대한 공개채용 제도를 부정하는 특혜성 정규직화는 누구를 위한 정규직화인가? 이렇게 물은 대목입니다. 이 말은 공개채용 제도가 공명정대하다는 것을 불멸의 전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람에 대한 딱지 붙이기, 서열화 이런 게 공정하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제를 가감없이 받아들이면 우리는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이 지옥 같은 경쟁 서열화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그토록 공명정대하다던 공개채용 제도예요. 그 제도를 통해서 사람을 뽑을 때 도대체 뭘 묻던가요? 그리고 그게 정말 공명정대했습니까? 사람의 능력과 적합성을 이력서 몇 장, 학벌, 성적표, 시험 결과 이런 것 따위로 어떻게 공명정대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 그런 비법이 존재하기는 한 겁니까? 제가 과거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사상가 알랭드 보통은 사람을 성적에 따라 분류하는 것, 더 나은 사람, 더 못한 사람으로 분류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7월쯤에 한번 소개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알랭드 보통의 테드 강연 일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성과주의가 훌륭한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성과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성과주의란 뭔가요? 성과주의 사회에선 재능과 능력, 열정을 갖춘 사람이면 위로 올라갈 수 있으며 아무것도 그걸 막을 수 없습니다. 예, 훌륭한 생각입니다. 문제는 정말 우리 사회가 위로 오를 만한 사람이 올라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아주 고약한 생각까지 함축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회 밑바닥으로 갈 만한 사람들이 밑바닥으로 가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면서의 위치는 우연이 아니라 각자가 자초한 마땅한 결과라는 생각이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과주의를 생각해 볼까요? 모든 사람이 지금의 위치에 이르게 된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 저는 그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언젠가 진정한 성과주의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건 미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꿈이죠. 우리가 사회에서 말 그대로 모든 사람에 대해 등급을 매겨서 좋은 사람은 상층에, 나쁜 사람은 하층에 두고 마땅히 돼야 하는 대로 정확히 구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연적 요소가 너무나 많으니까요. 돌발적 사고, 의도치 않은 출생, 갑자기 무언가 머리 위에 떨어지는 사고, 질병, 이 모든 것에 따라 사람의 등급을 매길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을 합당한 등급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거죠.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제가 좋아하는 멋진 말이 있습니다. 인간을 그 지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죄악이다 라는 말이죠. 이 소개해드린 알랭드 보통의 사상을 저는 뜨겁게 지지합니다. 공명정대한 공개채용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명정대한 공개채용이 있었으므로 우리는 기꺼이 위에 있어야 하고요. 그 채용 정책을 통과하지 못한 자들은 기꺼이 사회 하층이 돼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합니다. 예. 웃기는 소리입니다. 알랭드 보통이 이야기했던 대로 사람을 그렇게 구분하는 건 불가능한 군입니다. 완전히 말도 되지 않는다고 보통은 얘기합니다. 어떤 기준으로도요. 사람을 한우 등급 매기듯이 분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에요. 미라이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굉장히 촉만 맞는 중견기업이고요. 예. 뭐 건축 쓰이는 전기용품을 아마 주로 만들 겁니다. 일본에서 최고의 복지를 자랑하는 회사고요. 뭐 강제해고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 존중을 정말 멋지게 해나가는 회사죠. 기업이 이익을 내면 노동자하고 공유하고요. 그래서 별명이 유토피아 기업 이런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에는 진짜 웃기는 일화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재미있는 일화에 가려진 미라이공업의 본질은 훨씬 더 복잡한데요. 뭐 그 이야기는 언젠가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남긴 수많은 전설 같은 코미디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회사는 사람을 채용할 때 우선 시험을 안 봐요. 이건 그 미라이공업 창업주인 야마다 아키오라는 사람의 철학 덕분인데 아키오 회장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어떻게 시험을 봐야 사람을 선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런 시험 방식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뽑냐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꼴리는 대로 뽑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채용 방식이 최선이다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아키오 회장의 철학, 그러니까 사람을 고작 몇 개의 시험으로 선별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2007년인가에 한국 사람 한 분이 이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채용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 경험담이 이분이 당시에 일본어 실력이 한 중급 정도 됐다는 겁니다. 근데 서류를 냈더니 면접장에 오라고 해요. 그래서 면접장에 갔더니 조마조마마마로 갔겠죠. 그랬더니 문을 탁 열고 들어가니까 면접관이 당신 합격 이러더라는 거예요. 뭘 묻지도 않고 합격이라니까 너무 황당해서 제가요? 왜죠? 라고 반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면접관이 너 한국에서 왔네. 네가 이번 면접자 중에서 제일 멀리서 왔어. 그러니까 넌 합격이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키오 회장 과거 인터뷰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기자가 직원을 뽑을 때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닌데? 없는데? 우린 아무나 뽑는데? 이렇게 답을 해요. 그래서 기자가 아니 아무나 뽑으면 사람 잘못 뽑아서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키오 회장은 물론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직원들이 생각을 많이 하게끔 만들어주면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아무나 뽑아도 그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신나게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주면 다 해결된다. 그리고 그게 사장의 임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직급 이런 걸 너무 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근데 이 회사가 1991년에 주식시장에 주식을 상장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상장을 하려면 상장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일본 거래소에서 심사를 해보고 이 회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희 회사는 다 좋은데 규모에 비해서 과장 숫자가 너무 적다. 최소한 회사 크기를 볼 때 과장이 65명은 넘어야 상장을 시켜줄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게 이제 미라이공업이 꼼짝없이 그 과장을 더 뽑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과장이 20명밖에 없었거든요. 45명의 새 과장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미라이공업이 어떻게 과장을 뽑냐면요. 평사원 직원들한테 A4 용지를 나눠준 다음에요. 이름을 적으라고 해요. 그리고 선풍기를 한 대 준비를 합니다. 그다음에 직원 이름이 적힌 A4 용지를 무더기를 선풍기 앞에 둬요. 그리고 선풍기를 켭니다. 그러면 종이가 막 날아가겠죠. 그 중에서 제일 멀리 날아간 종이 기준으로 45명을 과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런 채용 방식이 좋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제가 아키오 회장에게 동의하는 건 어떤 공개 채용 방식을 거치건 어떤 심사 기준을 갖추건 그걸로 온전히 공명정대하게 사람의 능력을 평가해서 가슴에 등급표를 붙이는 방법 따위는 없다는 철학에 제가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획일적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공공기관 연대 모임, 여기서 주장하는 공명정대한 공개 채용 방식, 우리는 그걸 통과했으니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상위 등급의 인간이 될 자격이 있어 라는 이야기에 조금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가 그 복지국가의 모델로 많이 인용하는 스웨덴에서는 연대임금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 제도가 굉장히 중요해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와 평가가 있고요. 이걸 오늘 짧은 시간에 다 소개하기는 불가능한데요. 오늘은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1951년부터 스웨덴 3인당이 오랫동안 추진한 정책입니다. 어떤 거냐면 대기업 노동자들이 임금을 양보를 해요. 그리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상승시킵니다. 이래서 이 양자의 임금 격차를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게 이 연대 임금제의 골자입니다. 물론 실제로 이 제도는 지금 말씀드린 한 문장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여러 함의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스웨덴 노동자들, 특히 대기업 노동자들이 이 제도에 동의하고 동참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동참했을까요? 그러니까 당시 스웨덴 대기업 노동자들의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지금 당장 내 급여를 더 올리는 것보다 노동자들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 이게 사회 발전은 물론이고 나 개인을 위해서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합의를 한 겁니다. 이러면서 대기업 노동자들이 일시적 손해를 기꺼이 감수를 하죠. 그리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연대의 손을 내밉니다. 이러면 사회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스웨덴의 노동조합은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정통성, 도덕성, 이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이러면요. 노조의 이야기에 국민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노조의 주장은 사회에서 제일 묵직하고 귀 기울여야 되는 도덕적인 무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스웨덴 노동조합은 이 도덕성, 정통성을 무기로 해서 기업들을 향해서 너희들 사회적 책임을 더 져라 라고 강요를 합니다. 기업이 이걸 거부를 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너무 강해지니까요. 당시 스웨덴 노조가 자본가들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야, 이 자본가들아, 좀 적당히 자본주의적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자본가 보고 야, 적당히 해, 적당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스웨덴 자본은 이 말을 거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노동조합의 힘을 바탕으로 스웨덴은 노사 합의 아래 굉장히 강력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기꺼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위해서 연대의 손을 내밀었던 대기업 노동자들의 출발점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대기업 노동자들도 복지국가의 혜택을 나중에 공유하게 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획일적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공공기관 연대 모임이라는 곳에서 주장을 하는 공명정대한 공개 채용 방식 따위는 있을 리가 없기도 하지만요. 그걸 자기들이 통과했다고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하고 앉아 있으면요. 그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노동자의 연대성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연대성이 깨지면요. 우리는 자본이 강요하는 분열과 경쟁의 세상에서 영원히 못 벗어납니다. 반면에 당장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연대임금제에 동의했던 스웨덴 대기업 노동자들처럼요. 노동자들이 약자를 위해서 기꺼이 연대하고 투쟁하면 그건 굉장히 강력한 도덕적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바꾸는 기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공기관 연대 모임이라는 곳은 노동자의 어깨에 놓여있던 제일 중요한 책무 중 하나, 연대의 책무를 스스로 걷어차버렸습니다. 이건 너무 참담하고요. 정말로 아둔한 겁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라는 곳은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곳입니다. 노동과 자본의 역관계가요. 말도 안 되게 자본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요. 우리끼리 치고받고요. 우리끼리 서열화를 하는데 동의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도대체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노동은 자본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냐는 겁니다. 공공기관 연대 모임이라는 곳이 선택한 그 아둔한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유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에게 연대의 손을 내밀 생각을 접으십시오. 연대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부디 이 사회가 처참하게 기울어진 이 운동장에서 우리가 사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가 노동자의 힘을 잊지 말고요. 연대의 손길을 내미는데 주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곡한 바람을 가지고요. 오늘은 서울시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화를 둘러싼 논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서울시의 경우는 아니지만 혹여 민간 대기업에서도
이런 흐름이 있다면은 저는 그분들한테 꼭 이런 얘기해주고 싶어요. 니들 오너는 어떤 자격을 갖춰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렇습니다. 네. 그 자체로 리스크인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왜 가만히 있고 힘없는 노동자들 그렇게 정규직화하는데 이렇게 길을 쓰고 반대하느냐. 그런 의문을 또 제기하고 싶은 심정이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아둔한 선택입니다. 참담합니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최고 세율이 25%로 조정됩니다. 과표 구간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법인세 최고 세율 25%를 적용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익 규모가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최고 세율 25%를 적용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표결에 불참한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은 세계 흐름에 역행하며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있었던 정우택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트럼프가 20%까지 법인세를 낮춤으로써 전 외신이 소위 기업의 천국을 만들었다. 또 법인세 천국을 만들었다 하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판에 우리 대한민국만 소위 나홀로 법인세 인상 3%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법인세 인상이 세계 흐름에 반한다 이런 주장은 사실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2000년대 들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국민일보는 한국 기업이 실제로 내는 법인세는 다른 나라보다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였습니다. 실효세율, 즉 법인세 과세 표준에 대비해 실제로 납부한 세율이 16%였다는 얘기입니다. 각종 세액공제나 세제 혜택을 감안한 결과인데요. 이에 반해 미국의 실효세율은 약 23%, 영국은 21%였습니다. 세금 외에 기업이 내야 하는 각종 부담금, 즉 준조세까지 합친 총조세 부담률에서도 한국 기업의 부담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5년 프랑스의 총조세 부담률은 63%, 미국은 44%였는데요. 한국 기업의 총조세 부담률은 OECD 평균인 41%보다 낮은 33%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되는 기업의 수를 77개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늘어나는 세수는 2조 3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소수 대기업에 부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늘어난 세수가 보편 복지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 이런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라 내 친구 같아. 너도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을 먹어.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은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 내가 아직도 네 엄마로 보이니?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술친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눈이나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며 추위가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 서울 0도, 광주 1도, 대전 2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눈이나 비는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 지방의 경우 오늘 아침에 그치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은 오후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영서 남부에는 최고 10cm, 충북과 경북 내륙에는 2에서 5cm, 수도권과 영동, 충청에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6도, 대구 9도, 광주 10도로 예상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눈발도 날리고요. 날은 점점 더 추워지고 깊숙한 겨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눈발 날리나요? 제가 올 때는 눈발이 날렸는데 지금은 안 보입니다. 뭐 오다 가다 하는 모양인데요. 근데 또 이 업데이트될 시점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온도시가 마비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이 방송 들으시는 또 느낌이 다르시겠네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네. 지금 저는 연구실에 푹 처박혀 있어서 밖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연구실이 10층에 있죠? 12층입니다. 아, 12층이었군요. 예. 예. 그 12층에서 북악산이 바라다 뵈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눈발이 날릴 때, 그 느낌은 이런 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교수님 방에 LP도 있지 않습니까? 그 LP를 쫙 틀어놓으며 차 한잔 마시면서 북악산을 바라보는 그런 감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때는 무드 자체가 문학일 것 같아요. 네, 우리 김 PD님이 점점 이렇게 문학의 숲으로 빠져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자, 오늘 만날 분이 만만치 않은 분입니다. 네, 우리가 벌써 2주에 걸쳐서
제가 좋아하는 산문들을 쭉 보고 있는데요. 예. 마지막 아껴두었던 이상의 글에서 몇 구절 읽어드릴 텐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상 하면은 딱 떠오르시는 게 13인의 아해가 도로로 질주하오 하는 거 있죠. 예. 오감도 시 제1호라고 부제가 달려있는 그런 시인데 이 도대체 이게 글이야 그림이야 띄어쓰기도 없고 도대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들이 아닌 그림이나 이 숫자들이 범람하는 이 도대체 이게 시라고 썼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요. 뭐 이런 거죠. 제 X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러오 뭐 이런 거요? 네, 맞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때쯤 뭐 거울이라는 시 이런 그 이상의 시편들은 이제 보셨을 겁니다. 요즘에는 교과서에도 실려 있긴 한데요. 이상은 시도 잘 쓰고 소설도 잘 쓰고 산문도 잘 씁니다. 가끔 그 경계를 넘나들기도 하고요. 좀 난해하긴 합니다만은 그 난해성을 돌파하고 나면은 그 이면에 묵직한 의미들이 박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그걸 캐낼 때의 환희 같은 게 대단해요. 예. 우리가 쭉 읽어서 바로 정리되는 글들도 있지만 예. 몇 번 곱씹어야 의미들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글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이상을 고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상황을 보니까 또 잘 골랐다 싶기도 해요. 제가 오래전에 용서에 대하여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용서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게 때로는 우리 역사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상이 쓴 에세이 중에 이 19세기식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단락만 읽어보고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용서한다는 것은 최대의 악덕이다. 간음한 계집을 용서하여 보아라. 한 번 간음의 맛을 들인 계집은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간음하리라. 왜? 불이라는 것은 재물보다도 매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되는 글인데요. 여기서 굳이 간음이란 말이나 계집이란 말에 주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맥락에서 다시 읽어보는 게 좋을 듯한데요. 우리의 약속이나 이 관계들을 파괴한 어떤 불의의 정치가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은 자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들은 익히 아는 바와 같죠. 그럼에도 그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상의 언어를 빌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최대의 악덕입니다. 그들의 불의를 참아주는 것 또는 용서하는 것은 그들에게 사악한 짓들이 반복되는 것을 방조하는 것이나 그에 다름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상이 얘기하는 용서한다는 것은 최대의 악덕이다 라는 요 한마디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글 소개해 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간음한 계집 이런 말은 가로 안에 넣으시고 이 말을 다른 용어로 한번 대체해 보십시오. 네. 우리와 약속을 어긴 정치가들, 폐륜을 저지른 자들, 우리의 이 정치 공동체의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켜버린 자들, 간음보다 더한 이들의 행태를 용서하는 게 옳은가? 이걸 대충 무지르고 가는 게 옳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서만 간음하나요? 참. 물론입니다. 근데 여기 텍스트 상에서는 뭐 계집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요. 이 간음을 비유적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찰총장의 뭐 간담회를 두고서 이리저리 말이 많은데 우리 김 PD도 좀 초조해 하시는 것 같고 내기에서 질까봐 그런 것 같긴 한데. 저기 시사평론계에 피덩이들 아닙니까? 피덩이들. 이 피덩이들한테 이렇게 내기에서 진다는 거는 참 이게 면이 안 서는 일입니다. 네,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기 마련입니다. 무슨 이렇게 열받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젊은 비평가들이 훨씬 더 예리하게 사태를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그냥 막 던진 건데 이 경륜의 평론가가 이야기한 것이 맞아야지. 교수님 참 저는 젊은 비평가들 편에 서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초조하게 굴 필요는 없지만은 이 역사의 죄를 저지른 이명박 씨를 비롯한 패거리들은 정말 가차없이 역사의 법정에서 응징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뭐 피로도를 얘기한 것 같은데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시하고 시민들이 감시하고 하면서 이른바 적폐라는 게 청산되는 과정들 지켜봐야겠죠. 다시 이상의 말을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저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최대의 악덕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악덕을 범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글도 좋지만 이상의 여러 소설들이 있잖아요. 그 날개를 비롯해서 지주의 시나 기도의 암실 등등의 소설들이 있는데 이상의 이 산문들이나 소설들은 자기 일상의 삶들, 자신의 삶을 그대로 표현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산문들은 그런 자신의 생활 일상에서 길어올린 사유의 편린들이긴 하지만은 그 편린들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와서 박힐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권태라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글이 있는데요. 모든 열정을 잃어버리고 무력해진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같습니다. 예. 제가 한동안 좀 힘들어할 때 이상의 이 구절이 꿈속에서 나타나곤 했었어요. 시골 생활하면서 이 권태에 찌든 삶들을 쭉 보면서 결국 자신의 권태를 거꾸로 얘기하는 것이겠죠. 쭉 이 권태라는 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나비가 달려들어 불을 끈다. 불나비는 죽었든지 화상을 입었으리라. 그러나 불나비라는 놈은 사는 방법을 아는 놈이다. 불을 보면 뛰어들 줄도 알고 평상의 불을 초조히 찾아다닐 줄도 아는 정열의 생물이니 말이다. 그러나 여기 어디 불을 찾으려는 정열이 있으며 뛰어들 불이 있느냐? 없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암흑인 이상 이 좁은 방 것이나 우주에 꽉 찬 것이나 분량상 차이가 없으리라. 나는 이 대소 없는 암흑 가운데 누워서 숨 쉴 것도 어루만질 것도 또 욕심나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다만 어디까지 가야 끝이 날지 모르는 내일 그것이 또 창밖에 등대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오들오들 떨고 있을 뿐이다. 이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아끼는 구절입니다. 정열 잃어버린 결핵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상이라는 천재 초상이 아주 선하게 떠오르는데요. 우리가 이상에 빗대서 얘기한다면은 정열도 잃어버리고 어떤 낭만도 잃어버린 그 무력한 삶에서 벗어나서 불나비처럼 자신이 온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찾는 게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죠. 권태의 마지막 구절 읽으면서 저는 한동안 힘들었던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 모습이 뭡니까, 교수님? 무기력하게 한동안 지냈었는데요. 언제요? 비밀입니다. 아이, 교수님, 이 얘기 꺼내시고 그렇게 덮으시면 어떡합니까? 그거야 내밀한 얘기여서 그렇긴 한데. 그러면 딱 시기만 특정해 주십시오. 그 교수님이 어느 시기에 그렇게 힘드셨어요? 최근입니다, 최근.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작년에 큰 이 경난 수속을 헤쳐오는 과정에서 살아있음을 느꼈었는데, 예. 이제 또 조금씩 침식당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명색이 지식분자인데, 이 지식인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공부한다는 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적잖이 힘이 들었었습니다. 예. 뭔가를 향해서 달려들고, 또 싸움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 순간들도 때로 힘이 될 때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또 그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성찰도 하게 되고요. 그러네요. 무슨 말씀인지는 하나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민의 깊이가 다릅니다. 저는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 짜장면을 먹어야 할지 짬뽕을 먹어야 할지 이런 거나 고민하는데 말이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런 겁니다. 우리 사회에 지식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거죠. 참. 나이 탓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 PD도 50을 넘어서 60이 가까이 오면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 장강의 뒷물들이 밀려오는데 시사평론계에서. 아직은, 제가 이 밀려오는 그 새물들, 거기다가 이제 오줌을 두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직은 그들은 좀 발표해야 됩니다. 네. 오늘은 이상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딴 데로 자꾸 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상이란 사람 자체가 문학의 기풍이 이런 거 아닙니까? 아무말. 네. 아무말의 이면이 아주 깊습니다. 예. 여기 잘못하다가는 추락해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 에세이를 읽다 보면은 좋은 글들이 참 많이 있는데, 도해의 인심이라는 글도 참 좋아요. 점점 야박해져가는 도해의 인심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상아이의 예를 들면서 그 아이를 버리는 그 행태들,
그걸 보고서도 무연히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요즘 우리가 아파트에 살면서도 뭐 이웃에 누가 살고 이웃집에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 과정들 얘기하면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메말라가는지 각박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글입니다. 여기에 그 나가야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나가야란 길게 지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연립주택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요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 나가야로 이사 온 지도 벌써 돌이 가까워 오나 보다. 같은 들보 한 지붕 밑에 쭉 한 칸이 산다. 박서방, 김씨, 이상, 최주사 이렇게 크고 작은 문패가 칸칸이 붙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사귀지 않는다. 그 중에도 직업은 서로 절대 비밀이다. 남편 혹은 나 같은 아내 없는 장성한 아이들은 앞문으로 드나든다. 그러나 아내 혹은 말만한 누이 동생들은 뒷문으로 드나든다. 남편은 아침 혹 낮에 나가면 대개 저녁 혹은 밤이나 들어온다. 뭐 이렇게 쭉 이어지는 글인데요. 같은 건물에 살면서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리고 소문으로만 듣는 어떤 소외가 일종의 정서로 자리 잡은 조각조각난 인간 관계들을 도시의 인심이란 글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0년대에 쓰여진 글이면서도 지금 우리가 읽어도 저는 낯설지 않은 그런 글들이니까 오디오로 설명드리기는 참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제 말씀 믿으시고 한번 책을 구하셔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이상의 세계에 문턱 조금 넘었나요?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은데 언제 정말 조만간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교수님과 함께 이상을 얼굴 대 얼굴로 마주하면서 논하는 자리를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 군밤 구워 먹기로 했잖아요. 군밤. 예. 그때 우리 이상의 오늘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건 활자를 보고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렸는데 차생눈회라는 정말 깊이 있는 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노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거지 중에 산거지처럼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하는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혹시 안도감을 느끼지는 않는지 그런 촌철살인의 문장들이 빛나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제가 약속드리건데 다음에 혹시 뵐 일이 있으면은 이 차생윤회 여러분들에게 한 글자 한 글자 읽으면서 이상의 세계로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상을 만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조금 달라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고요. 네, 이상해 보일 수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도 건강도 맛도 포기할 수 없다.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성공적인 체중 조절의 열쇠는 식사법과 운동입니다. 이제 하루 한두 끼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로 바꿔 드세요.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는 동결 건조한 수십 가지 국내산 채소 곡물과 3가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로 만든 맛있고 건강한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입니다. 15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우리는 좌절의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새싹당 콩차, 우리 같이 한잔 하시죠. 고마운 분들에게 참 좋은 선물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에서 티백2+1 행사 진행 중입니다. 전화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성회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2018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 난장판. 어제도 우리가 얘기해 봤습니다만은, 근데 이 난장판은 야당이 선명성을 드러내는 것이 일종의 숙명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그 법인세법 잘하면, 자유한국당이 가세했다면 부결시킬 수도 있었는데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우택 원내대표 책임론이 그야말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네, 원내대표가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외 당대표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국회에서 본회의할 때 정당 대표 연설할 때도 당대표가 못 나오고 원내대표가 나와야 해서 당대표는 웬만하면 원내 인사를 기용을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제는 여러 가지 좀 패착이 있었던 것 같고요. 투쟁을 할 거면 투쟁을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고 좀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되는데 좀 많이 애매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김성태 의원도 지금 이제 후보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예. 싸울 줄 아는 야당 원내대표 이런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위에까지 올라가서 이제 책상을 내리치는 이런 장면들, 예, 선거운동이 아니었나? 예, 그렇게 좀 함부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폭력을 쓸 수 없는 국회 선진화법에 저촉되는 거 아닙니까? 책상을 내리치는 정도야 다들 그렇게 저렇게들 하고 있죠. 예를 들어 정세균 국회의장 얼굴에 주먹질을 했다든지 이러면은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물질을 상대로 한 폭력은 문제가 없다. 일단 올라가서 그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매우 국회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긴 하지만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절박함, 싸우는 원내대표로서의 그 선거운동 이런 점들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요란을 떨었던 사람들 보면은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장제원, 권성동, 김성태 다 바른정당 한번 갔다가 온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 제가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충성의 맹세가 아니었나 예.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원내대표 얘기하셨는데 정우택 원내대표가 1년을 한 거죠? 예, 원내대표는 통상적으로 1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하고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한 번 원내대표를 맡으면 오래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전문성도 요구되고 여야 두루두루 사람들하고도 친해야 되고 능력을 좀 발휘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서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냥 선거를 해서 딱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고요. 예. 보통 저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6월에 임기를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5월에서 6월 사이에 원내대표 선거를 해서 새 원내대표를 뽑고 자유한국당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제 12일에 좀 치르게 돼 있는데요. 거론되고 있는 후보군부터 좀 말씀 간단하게 드려보면 일단 김성태 의원이 나오고요. 홍문종 의원하고 이렇게 해서 2파전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예. 최근에 이제 이주영 의원이 약간 급부상하는 형국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우택 얘기하다가 이제 바로 다음 원내대표 선거 구도를 말씀하셨는데 정우택 씨 1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네, 특히나 낙곰수를 통해서 유명해지신 의원이시라서 다니는 곳마다 참 민망한 댓글들이 많이 달렸었죠. 그러면서 또 1년 동안에 박근혜 탄핵도 있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파면도 있었고요. 대선도 있었고 대선 패배도 있었고 대선 패배 이후 거의 쓰레기 정당
이렇게 낙인 찍히면서 자유한국당의 끝없는 추락세를 지켜보기만 했던 최악의 원내대표가 아니었겠는가. 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고, 지더라도 전열을 가다듬어서 다시 반격의 기회를 노려야 하는데, 그런 리더십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요. 이번 예산 정부에 있어서도 결국 국민의당하고 민주당이 손을 잡으니 어쩔 도리 없이 그냥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마냥으로 아무런 원내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그럼 우리 필리버스터 하자. 아니야, 필리버스터 안 되고 이런 거 하자, 저런 거 하자 하다 이 논쟁이 끝날 정도로 좀 엉성한 리더십을 보여줬죠. 그런 정우택 씨가 한때 대권 주자로 거론된 적도 있었다는 점 웃어보자고 한마디 합니다. 예, 그 당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내대표 구도 말씀하셨는데 그야말로 군계 전계 닭계자에서 예, 닭의 무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잘 아시다시피 김성태 의원은 복당파고요. 비박에서 내세우고 있는 대표 주자인 거죠.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표가 최근에 이제 김성태 의원을 한번 칭찬을 했어요. 기자들한테.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제 야당이 좀 싸울 줄 알아야 되는데 김성태 의원만큼 싸울 줄 아는 우리 당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이제 칭찬을 했는데 예. 이게 엉뚱한 피해를 가져온 게 최근에 홍준표 대표가 워낙 당내에서 인기가 없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친박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비박에서도 그닥지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어서 홍준표 대표에 대한 당내 반감이 확산돼서 김성태 의원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홍준표가 이제 원외 당대표란 말이죠. 그래서 원내에서 싸워야 될 일이 많이 있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는 건데 본회의장에는 홍준표 대표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예. 아, 그렇죠. 예, 당대표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아니면 못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내대표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홍준표 대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좀 입맛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간절하게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봤을 때는 김성태 의원이 이제 비박이기도 하고 하니 자기가 말을 맞춰서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을 했던 거고, 김성태 의원 제가 환노위원장실에 있을 때 환노위 여당 간사를 해서 직접 옆에서 많이 지켜보기도 했는데 굉장히 능수능란한 분이세요. 그래서 여야 가릴 거 없이 본인 할 것들을 잘 얻어내고 예. 밀어줄 때 확실하게 밀어주고 예를 들어서 회의를 깽판 친다라고 하면 깽판 지기 전에 꼭 와서 위원장실 와서 오늘 이만저만해서 저희가 좀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라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놓고 기자들 앞에서는 또 있는 대로 책상을 치면서 소리를 지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와서 반드시 사과를 하고 가는. 오늘 제가 좀 과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정치에 이제 퍼포먼스가 들어가는 건데요. 예. 이런 거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하시는 양반이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김성애 보좌관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안민석 의원하고 김성태 의원의 그 설전은 설정입니까? 저는 무슨 방송인지 잘 모르겠는데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 죄송합니다. 하여튼 김성태, 안민석 의원이 같이 나와서 한다고 하면 김성태 의원 쪽에서는 충분히 듣는 사람들을 계산해서 하는 계산된 발언일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런 점에서 되게 능수능란한 사람입니다. 그 안민석 의원이 아주 정말 날카롭게 아주 후비듯이 이렇게 약을 올리고 비난하거든요. 거기에 또 김성태 의원이 지지 않습니다. 그 왜 권투하다 보면은 서로 엉기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그 말싸움으로 흐를 때가 많아가지고 이 양반들이 짜고 하나 그런 생각을 갖겠는데. 네, 두 분이 짜고 하겠다고 하고 짜고 한지 몰라도 김성태 의원은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도 어쨌건 내가 여기 나오는 것이 인지도에 도움되겠다 판단하면 안 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겠죠. 예전에 제가 국민 TV 라디오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새누리당 의원들은 한 명도 안 나왔는데 그분이 거의 유일하게 나왔어요. 김성태 의원이. 예, 그런 판단이 되는 사람이라서 홍준표 대표랑 같이 실리를 추구하는 형태의 정치를 하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홍준표 대표에게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김성태에 대한 비토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친박 쪽에는 이제 홍문종 의원하고 이제 유기준 의원 지금 나와서 이제 나오네 말고 하고 있지만 홍문종 의원 쪽이 좀 더 강하긴 한데 이분들이 지금 당내 비호감인데다가 지금 친박이 어디 나와서 명함을 내밀고 원내대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주영 의원이 좀 부상이 되는 게 이주영 의원이 이제 개파가 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정확히 횟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3번에서 4번 원내대표 선거를 떨어진 전력도 있고 지난번엔 유승민 의원하고도 한번 붙었던 적이 있죠. 예.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해수부 장관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절묘한데 어쨌든 친박치고는 대중적으로 조금 이미지가 나은 사람이라서 야 홍문종 유기준으로 갈 바에 그냥 이주영으로 가자 그래서 이주영 의원을 옹립하려는 분위기가 좀 강하게 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주영 의원의 본인 특성이기도 한데 굉장히 온화한 양반이거든요. 성정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한 야당의 선봉에 서서 책상을 내리치고 이제 문짝을 뜯어낼 그런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예, 요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제 홍준표 대표 측의 이야기들은 이주영 의원이 돼도 나쁘지 않다 이런 건 거예요. 이주영 의원들 이렇게 막 되게 어깃장 놓고 막 모든 일이 안 된다라고 배째릴 사람이 아니라서 김성태도 좋지만 안 되면 뭐 이주영이라도 뭐 우린 괜찮다는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결국 이주영 의원은 컨트롤하기 쉽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뭐 워낙 원만한 스타일이니까 어떤 사람 저희가 지금 떠올려 보면 이제 아 쟤는 되고 나서 내 말은 정말 한마디도 안 들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주영 의원은 그에 비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 친박 쪽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를 지면 본인들 친박 청산의 길로 갈 거라는 그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들리는 얘기가 친박, 비박 양쪽에서 상대방 진영의 어떤 문제나 비리 이런 것들을 기자들 만나면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검찰에도 흘리고 서로 죽이기 위해서 이제 진흙탕 싸움을 이제 수면 위, 수면 밑에서 엄청나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상황은 저는 진흙탕 싸움으로 갈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에서 갓 옮겨온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홍준표 대표가 얘기했던 연문, 그걸 활짝 열어놓고 바른정당 사람들을 더 받아들이는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당의 세를 불리는 데는 도움을 줄 거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또 이게 계산이 복잡해지는 게 김무성 의원의 힘이 세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서 좀 보셔야 되는 건 김성태 의원이 김무성 계로 돼 있고 말을 듣는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김무성 의원이 힘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일각에서는 김무성 의원이 이제 이번을 끝으로 정계에서 은퇴할 거다라는 소문을 막 돌리고 있고 실제로 예전만한 정치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김성태 의원이 쓰러져가는 김무성 의원을 붙잡고 고지를 탈환할 가능성 제가 보기엔 높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바른정당이 세를 불리고 이런 측면에서는 김성태 의원이 점수를 따고 있고 홍준표 의원은 과연 이렇게 되는 것이 김무성이 세진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어쨌거나 지금 이제 이 수사가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서 야당이 지금 수사에 대한 두려움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 들었는데 최근에 아이폰 8하고 아이폰 X가 새로 나와서 지금 이제 국내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요. 예. 잘 아시겠지만 이제 보안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아이폰이 나은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아이폰으로 핸드폰을 바꾸고 있다. 제가 오늘 통화를 했던 한 기자분은 자기가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폰 영업을 해서 아이폰 X를 뭐 몇 대를 팔았다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던데 모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그래서 아이폰 X를 사고 내가 갖고 있던 기존 핸드폰은 망치로 부셨다. 망치로 부셨어. 아니 그 MBC 가서 그 파쇄하지 왜 그걸 또 망치로 힘들여서 하시나? 이게 이제 여당 의원을 할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 별 큰 생각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야당 의원이 되니까 저는 사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전화번호를 많이 알고 있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텔레그램을 쓰는 기자들 같은 경우는요. 대선 끝나고 나서부터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텔레그램으로 대거 이민을 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텔레그램은 가입을 하면 그 사람이 가입했다라고 표시를 해주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안보정당은 등 뒤를 밀렸고 지금 이제 보안정당이 되기 위해서 통신 보안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지금 경주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의 이면에는 본인들이 저질렀던 폐악들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나쁜 놈들 같은 일하고
쥐새끼의 다름 아니지 않나 싶고요. 예. 네. 그래도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나가면서 인지도 확 높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식의 활동들을 하고 이번에 원내대표가 되는 것을 뭐 1차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엔 또 더 다른 꿈을 꾸려고 하겠죠. 그런데 과연 이 정당의 미래가 있는 걸 생각해 보면 그 정당에서 꾸는 꿈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은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뭐 정치인들은 자기 객관화라는 것을 입당 원서 쓰면서 다 버리는가 봐요. 뭐 자기는 대통령도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다들 그런 착각으로 정치를 하고 있으니 김용민이도 그랬으니 말이죠. 이 똑똑한 김용민이도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뭐 좀 다른 경우긴 한데요. 어쨌건 선거라는 것이 투입되는 돈이나 공을 들여야 하는 시간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 보면 딱 하루에 결정되는 도박이지 않습니까? 이기거나 다 잃거나인 건데 뭐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이제 4년 동안 들어간 돈이나 선거 비용 등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10억 원 안팎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인데 선거날 모든 것을 심판받는 한판의 도박인 건데요. 그 도박의 패라는 것이 자기 자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객관화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직업군이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요, 항상 그 예측을 요청합니다. 우리 전문 패널들께. 그래서 김 프로도 참 숱하게 많은 자신의 한계를 목도할 수 있었는데, 김성애 보좌관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전 김성태 의원 한 표 걸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한 표. 네, 예, 알겠습니다. 이주영 의원이 약체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글쎄요, 친홍이자 복당파가 원내대표가 될 수 있을지, 그렇다면 진짜 김성태라는 인물을 다시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기도 하지만 구도상으로 봤을 때 지금 자유한국당이 여기서 친박을 원내대표로 뽑아놓고 자기들을 개혁한다고 주장했을 때 국민들이 받아주겠나? 이런 점 고려한다면 친박인 인사가 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좀 짐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홍준표 좋으라고 김성태를 밀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한번 지켜보죠. 그리고 뭐 길게 볼 것도 없이 지방자치 선거가 끝나고 나면 책임론이 불거져서 전부 다 갈릴 것이기 때문에요. 예, 저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은 일단 의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든 박근혜 망령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클 것 같고, 김성태 의원의 뭐 장점이라기보다는 구도상 비박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점쳐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뉴스 폴앤메리 순서죠. 팔로워 90만이 넘었습니다. 김용민 트위터에서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법인세법 개정안은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반대가 33표, 기권이 11표로 집계된 것입니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참여해서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면 개정안이 부결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반대표를 던진 정의당 이정미 대표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정미 대표는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후퇴한 법인세 개정안에 반대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최고 세율 25%를 적용받는 과표 구간이 2천억 초과에서 3천억 초과로 후퇴했고 이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은 이정미 대표의 반대 표결과 그 해명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오늘 새벽 5시까지 모두 3,162분의 시민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58%, 5명 가운데 3명은 이정미 대표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반대 표결은 잘못했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28%, 3명 가운데 1명은 취지나 반대 표결 모두 그릇됐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셨네요. 취지를 이해하며 반대 표결 역시 잘한 행동이다, 이런 의견은 13%, 취지는 그릇됐지만 반대 표결은 잘했다, 이런 의견은 1%였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의견 남기신 분 중에 서본근님, 2걸음을 못 걷는다고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게 한다면 그게 진보입니까? 라고 물으셨고, 늘평님, 자유당이 표결에 나섰다면 찬성 투표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진보 정당의 소수 의견도 충분히 존중돼야 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다스 누꺼요님, 정선태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책을 읽으며 자유당의 막말로 더럽혀진 뇌를 청소합니다. 덕분에 독서 생활이 더 즐겁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헨다님,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개편이라더니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의 지하조직 같네요. 지하조직보다는 이중대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은데요. 네. 두 분 의견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12월 7일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오늘 저녁 7시에 관훈 나이트클럽 공개방송이 서울 합정동 국민TV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